불타오르네. 강릉 펜션에서 숨진 고3 학생 3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고압탄소 치료를 받고 있는 7명 가운데 일부 학생은 의식을 회복해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펜션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건 보일러와 연통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보일러와 연통이 어긋난 이유는 애초부터 크기가 맞지 않는 연통이 설치됐기 때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결합 부위를 단단히 고정해주는 내열 실리콘 처리도 제대로 안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시내 32곳을 개발해 2만 호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과 교통망 개선 방안을 보도합니다.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에 정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300억 원 넘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역시 깜깜이 예산으로 알려진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370억 원 넘게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가 숨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올해 초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재계 반발 등을 이유로 처리를 앞두고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와 학원, 유치원 같은 아동, 청소년 기관에 성범죄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 131명이 취업해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고등학생 3명이 숨진 강릉 펜션 사고 소식으로 오늘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병원 2곳에서 이번 사고로 다친 학생 7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또 어른들이 뭘 잘못해서 아이들이 희생된 건지 그 이유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찰은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를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벌어진 틈 사이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새 나온 건데, 조사 결과 처음부터 규격이 맞지 않은 걸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사고였던 겁니다. 먼저 장민성 기자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의 2층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소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이 있는데 본체와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통이 보일러 본체와 맞물려 있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나아가 보일러에 사용된 연통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보일러와 연통이 딱 맞아야 가스가 새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규격이 맞지 않는 걸 썼다는 설명입니다. 또 보일러와 연통에 틈이 생기거나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연결 부위에 내열 실리콘을 바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쑥 빠져요. 실리콘 처리가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민자였어요. 결국 규격도 안 맞고 시공도 부실하게 된 연통이 보일러 운전 때 발생하는 진동과 가스 압력에 밀려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긋난 틈에서 새 나온 일산화탄소는 보일러실 문틈과 방 창문 사이로 흘러들면서 학생들이 머물렀던 2층과 복층 전체에 퍼져나간 걸로 추정됩니다. 숨진 학생 3명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48, 55, 63%로
치사량인 40%보다 많게는 2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경찰은 펜션 운영자 김모 씨를 상대로 보일러 이상 유무를 학생들 투숙 전에 알았는지 조사 중인데 김 씨는 이상 징후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연통이 어긋나는 문제가 보일러 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누군가 연통에 손을 댄 것 때문인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가장 기본이자 또 가장 중요한 연통의 규격조차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강릉 펜션에 있는 보일러는 2014년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LPG 가스탱크가 설치된 2016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모두 3차례 가스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펜션으로 꾸민 뒤인 한 달 전 검사에서도 적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검사였습니다. 가스공사는 관련법상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를 하고 보일러는 LPG 가스 공급업체가 검사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일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강릉 펜션에 LPG 가스를 공급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가스 공급업체는 규정대로 지난 6월 사고 펜션에 대한 가스 검사를 벌여 적합 판정을 내렸고 4개월 뒤 가스안전공사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정밀하게 검사했느냐는 질문엔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6개월에 뭐 한 번. 보일러는 저녁에 떼졌으니까 유관 검사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관련 시행 규칙은 이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할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청은 가스안전공사와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벌입니다. 공급자가 들이면 안 되고 가스 업체에 대한 정기 검사까지 그 검사 업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하게 돼 있다. 이제 우리 공사의 경영 기록을 그분들이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법 규정과 감독 관청의 책임 회피 속에 가스보일러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번 사고는 학생들이 자는 동안 아무 색깔도 또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가 방 안에 퍼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시중에서 10,000원 조금 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펜션에는 이걸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동현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치의 8배에 가까운 150ppm을 넘었습니다. 소방관들과 함께 일산화탄소가 사고 현장과 비슷한 구조에서 공기 중에 어떻게 퍼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연탄 2장을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피우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채 5분도 안 돼 100ppm을 넘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지만 냄새도 색깔도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경보기뿐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경보기 하나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산화탄소의 그 주된 그 특징이 무색, 무치 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에 들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그걸 감지하기는 힘듭니다. 가정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시중에서 15,000원 정도. 하지만 펜션이나 가정용 아파트 등에서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을 만들면서 야영 시설만 대상에 넣은 겁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 업주나 집주인도 관리 감독을 하는 지자체도 경보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경보기 표준화도 시급합니다. 소방용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방 쪽에서는 검정해주고 검사해주고 이런 규정은 없어요.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동현입니다. 사고 원인 짚어봤고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 상태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왔던 학생 7명 가운데 2명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2곳에서 나눠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먼저 5명이 있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정은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네, 먼저 의식을 찾은 학생들은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건가요? 네, 강릉 아산병원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던 학생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의식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입원한 5명 가운데 2명이 의식을 회복한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고압 산소 치료를 마친 뒤 의식이 회복됐고 지금은 말을 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의식을 되찾은 다른 학생은 친구들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걸을 수 있을 만큼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병원 측은 나머지 학생 3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오늘도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한 차례씩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는데요. 100% 농도의 산소를 2시간가량 들이마시게 하는 치료입니다. 지금은 3명 모두 스스로 호흡하는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중 학생 1명은 의식이 반쯤 회복이 되면서 한 단어 정도의 짧은 대화가 가능할 만큼 회복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회복 상황에 따라 강릉에서 계속 치료를 받거나 집이 가까운 서울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 3명의 시신은 오늘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SBS 신정은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나머지 2명이 치료받고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처음에는 강릉의 한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원주 병원으로 옮긴 학생들인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정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학생들 상태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병원에서 학생들은 현재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상태가 뚜렷한 차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현재 2층 외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미 몇 차례 진행된 고압 산소 치료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에 갔던 이 강릉의 그 병원에 치료 시설이 없어서 지금 그 원주 병원으로 간 건데 그 과정에서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잖아요. 네, 강원소방본부 측은 어제 중태에 빠진 학생 2명의 상태를 감안해 강릉의 한 병원에서 1차로 응급조치를 한 다음 소방헬기 2대를 동원해 원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후 원주의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입니다. 강릉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원주까지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고압산소 치료실이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2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마저 두 병원도 한꺼번에 중환자 3명까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강릉 아산병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어 2명은 원주로 옮겨진 겁니다. 비교적 빠르게 원주로 이송됐지만 치료가 현지에서 바로 받는 것보단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앞에서 SBS 배정훈입니다. 네, 학생들 하루빨리 모두 건강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혈액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없애주는 고압 산소 치료라는 걸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강릉 상황에서도 보셨듯이 이 설비를 갖춘 병원은 전국에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의료진은 시급히 고압 산소 치료부터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겪게 될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이고자 119 그리고 헬기 안에서 산소를 다 했기 때문에. 고압 산소 치료는 혈액 속 일산화탄소를 빼내주는 치료입니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을 입거나 심하면 숨질 수 있습니다. 평소 기압의 2.5배인 밀폐된 공간에서 100%에 가까운 산소를 압축적으로 넣어주면 일산화탄소를 더 빨리 제거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40%에서 20% 떨어지면 그게 대기압에서는 한 5시간 정도 얘기하고 산소 마스크를 100%를 주면은 한 1시간 정도 얘기해요. 근데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20분 만에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하죠.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잦았던 30여 년 전엔 전국에 300개 넘는 고압 산소 치료 장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22곳뿐입니다. 수가가 7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병원들이 수요가 적은 장비 투자를 꺼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계속되기 때문에 전국 36개 권역 응급의료센터만이라도 고압 산소 치료 설비를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펜션처럼 가스보일러로 개별 난방을 하는 가정은 전국에 1,200만 가구나 됩니다. 이 가스보일러 쓰는 분들 겨울철 안전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서울 행당동의 한 아파트. 7년 된 보일러 상태가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연통 뒤편을 살피자 작은 구멍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 보십시오. 이 집 배관에 구멍이 이게 뚫려 있잖아요. 보일러 설치 중에 뚫린 걸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가스가 들어오는 그 인입 배관, 누유 누출 관계. 더 중요한 것은 가스보일러를 통해서 일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이 되는 것인지. 연통 연결 부분의 실리콘 처리는 잘 돼 있는지, 어긋나거나 헐건 부분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일러에서 나는 소리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외부로 나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소리가 좀 이상이 있다든지. 특히 연통 연결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구도 중요합니다. 밖에 설치돼 있어 놓치기 쉽지만 찌그러지거나 막힌 곳이 있으면 배기가스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 중 일산화탄소가 쌓여 400ppm에 달하면 두통이, 1600ppm을 넘으면 노출 2시간 뒤 사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6400ppm이 넘으면 10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자는 48명, 이 중 14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함께 경보기 같은 안전장치 설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자,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 형태로 최소한의 소방시설만 갖추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험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 민박은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 등 가스 안전 점검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영업 신고 이유도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별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농어촌 민박의 전반적인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소규모 주택을 활용한 민박 영업이어서 중앙 난방이 아닌 개별 난방 기구가 설치돼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설 기준을 강화를 한달지 또 그에 앞서서 전 민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안전점검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월 가스 누출과 배기통 이음매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경찰은 보일러 연통이 왜 어긋나 있었는지 이 점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재근 기자, 지금까지 나온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0시간 가까이 계속됐던 경찰의 2차 현장 감식이 약 20분 전쯤 끝났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보일러를 떼어내서 조금 전 정밀 감식을 위해 국가수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에선 보일러의 기계적 결함이나 불법 개조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밝혀낼 계획입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어제 1차 감식에 이어 오늘도 보일러를 시험 가동하면서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된 만큼 보일러와 연통이 왜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의 보일러는 2014년에 판매된 건데 설치 당시부터 시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에서 펜션으로 바뀌면서 연통 연결에 문제가 생긴 건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장 최근에 보일러를 만진 게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일러와 연통 부분에서 지문 채취 작업도 벌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펜션 운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전에 같은 방에 묵었던 투숙객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숨진 학생 3명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 없이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가족들과 학교가 협의해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사고 현장에서 SBS 조재근입니다. 이번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한 부모님이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고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학교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착하게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현실에 어른들과 사회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을 잊은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휴대전화 속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명 대신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했고 또 작업 보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을 해야 했던 김용균 씨의 고된 하루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닷새 전인 지난 6일, 김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중간에 있는 롤러 하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체를 벨트 쪽으로 굽혀야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동료들이 말합니다. 이것도 거의 찍으려면 안에 가까이서 찍을수록 좋죠. 여기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보고용으로도 많이 찍으시나요, 이렇게? 네, 그죠, 네. 동료들은 또 고인이 촬영한 벨트 영상은 사망 지점과 동일한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찌꺼기 청소뿐 아니라 보고용 영상 촬영을 위해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2주 정도 앞선 지난달 24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김 씨가 휴대전화를 돌려 렌즈를 닫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생전 동영상으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순간에도 컨베이어 벨트 옆으로 석탄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설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찍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카메라 렌즈에 아무래도 탄 때문에 잘 안 보여서 한번 딱. 고 김용균 씨의 이 휴대전화에는 사고 당일 근무하면서 촬영했던 12장의 사진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맡은 일을 착실하게 수행하려는 한 청년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물청소 배관이 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업무일지가 찍혀 있습니다. 이후에 촬영된 사진들은 현장을 돌며 보온 장치와 설비들이 얼지 않았는지 업무일지에 따라 점검한 것들입니다. 사진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시간은 밤 9시 36분, 사망 추정 시간 1시간 전입니다. 원청인 서부발전 직원이 직접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출근하면 평탄하와 진공차 청소를 부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대 측위는 고 김용균 씨 동료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이런 대화 내용으로 볼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24세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는 우리에게 위험의 외주화라는 화두를 다시 던졌습니다. 국회는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관련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고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모레 공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합의는 했다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여야 생각이 다른 건데 이미 올해 초에 정부가 내놓았던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크게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20살 청년의 배낭에서 나온 채 뜯지 못한 컵라면.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 노동자 김군의 사망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 법안들을 10건 넘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고 다른 이슈가 터지니 법안들은 관심 밖으로 밀렸고 조선소에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됐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나섰습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 초 정부안에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유해작업 하청 금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최소 징역 1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리 사업주들 준수해야 될 법령들이 많은데요. 그걸 일일이 다 지금 준수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산업법에서 이렇게 하한형 설정을 두는 게 조금 처벌의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 지난 10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달라졌습니다. 징역 1년의 형사처벌 하한선이 빠졌고 하청을 금지하는 유해작업 범위도 준체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경영자 총협회는 지난 7일엔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기업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취지의 종합 의견서도 국회에 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김영균 씨가 희생됐고 국회에선 다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들이 경쟁하듯 제출됐습니다. 그제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입니다. 또 수도권 등의 중소규모 택지 37곳도 조성해 모두 15만 5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이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2기 신도시가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 많았기 때문인데 신도시가 잠만 자는 배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손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여의도 면적 4배 크기인데 대부분 주거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4곳을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2km가량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모두 12만 2천 호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서울과 수도권의 중소규모 택지 37곳도 개발해 3만 3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추진된 2기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이 교통망 확보보다 먼저 이뤄지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엔 종합교통대책을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과거 사례보다 2년 정도 앞당겨 교통망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 A, C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고 지하철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를 빚는 구간에 대해선 추가 도로망을 건설하고 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복층 구조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창업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서울에 종속된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족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서울 인근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32곳을 개발해 19,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 가운데는 이른바 강남 노른자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 서울우리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곳 7,000제곱미터에 공공주택 800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이 인접해 있고 현대차가 내년에 착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코앞에 있는 노른자 땅입니다. 대치동에 있는 5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도 아파트 한 단지 규모인 2,2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국가와 서울시 보유 부지 32곳에 모두 19,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서 많이 고심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하자는 국토부의 요구를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서울 주택을 고집하는 수요가 상당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만으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올해 공동주택 분양 승인이 지난해보다 48%나 줄어
향후 2, 3년간 수급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급 확대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정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공주택이 들어서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 주택 공급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박미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보면 강조한 것처럼 교통망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이게 분양 광고에서나 볼 법한 이 문구가 네. 정부가 이번에 내건 3기 신도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과장 광고가 될 건지 아닐지는 GTX 사업 추진 속도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만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4년이 훨씬 지난 다음 주에야 착공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또 공사 기간만 5년입니다. C 노선은 최근에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또 토지 보상 심의 이런 걸 거쳐야 해서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B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아예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와서 인천시가 이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4년, 5년 뒤에 이 GTX B 노선, C 노선은 다니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GTX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만 서울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발표를 보고 그 지역 또 인근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반응은 다양한데요. 교통망 깔리고 이번에 정부가 강조한 자족 기능, 기업 들어오고 일자리 생긴다니까 반기는 여론이 있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원주민들은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양주 왕숙은 지금 한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근처고요. 인천 계양도 검단 신도시, 김포 신도시랑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도시의 과밀화로 인해서 빈집만 늘고 그 주변 집값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번 대책이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가 또 관건이죠. 물론 경험적으로 신도시 조성에서 집값 잡은 적이 없다. 이런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억제에 있습니다. 9.13 대책,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수요를 꽉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공급 대책까지 이어지니까 당분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 또는 내년 말쯤 가면 일부 규제가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절대 없다며 청와대가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특별감찰반에서 일했었던 김태우 씨가 오늘 자신이 만들었던 문건과 첩보 목록을 찍은 사진을 저희에게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만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권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SBS에 보내온 민정보고서 목록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이 날짜와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이 문건엔 시댁인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금전거래가 관련돼 있다는 등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부 내용만 공개됐던 유서와 고소장까지 확보해 첨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지난 7월과 8월엔 조선일보 취재 계획까지 보고된 걸로 목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특정 신문사의 취재 계획, 언론사 사주 일가에 관한 정보 수집은 청와대 감찰 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전 특감반원 김 씨는 SBS와 통화에서 상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조선일보 관련 보고를 수시로 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첩보 리스트에는 보수 언론뿐 아니라 민간 기업 또 진보학자 관련 동향 첩보도 올라 있습니다. 대형 시멘트사 갑질행태, 진보 성향의 정성인 홍익대 교수의 VIP, 즉 대통령 비판 동향 등 민간인 정보 수집이 여럿 발견됩니다.
8월 27일 작성된 문건에 전 교수가 사적 감정 때문에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비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SBS와 통화에서 학문적 견해와 학자적 소신에 따른 것이었고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특감반원 김 씨는 첩보 생산을 지시한 사람까지 기억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김태우 수사관이 그동안 만들었던 문건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 문건에는 민간인뿐 아니라 야당을 사찰한 의혹까지 있다면서 자유한국당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럼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혹이 나왔는데 먼저 청와대 반응은 뭡니까? 네, 오늘 저녁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죠. 이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우선 보고서들은 이 상부 지시 없이 김태우 씨 혼자 작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 사업자 부정 청탁건 등 4건을 자신이 직접 보고받았고 이 가운데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관련 내용과 조선일보가 홍석현 회장 관련 내용을 취재 중이라는 보고서 등 4건은 이 특감 반장까지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성인 교수 대통령 비난 관련 보고서는 누구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씨 보고서 가운데 조선일보 취재활동 관련 보고서들은 이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특감반장이 즉각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보고서들은 이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보고서들로 민간인 사찰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러면서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바뀌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까지는 초강경 대응이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 김 씨 말에 휘둘리지 마라. 급이 맞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전 특감반원 김태우 씨, 즉 현재는 이 검찰 수사관 신분인데요. 이 김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 민간인 정보 수집 활동 또 언론과 야당 관련 첩보 등이 생산됐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고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강경 대응으로만 나가기에는 이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나 조사 활동에 쓰는 국회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6월부터 1년치가 공개된 겁니다. 규정대로라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돈이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98.7%가 영수증 없이 그냥 쓰였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특정 업무 경비 규모는 27억 8천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증빙 의무가 있는 돈은 모두 18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첨부된 건 단 2,400만 원. 98.7%인 나머지 18억 5천만 원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며 국회 운영위에 수차례에 걸쳐 1, 2천만 원씩 줬는데 모두 현금입니다. 18억 7천만 원의 45%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쓰였습니다. 한 의원은 현금으로 주고 증빙 서류도 요청하지 않아 특정 업무 경비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 업무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습니다. 이후 국회도 감사를 받고 영수증 첨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정부 지침도 위반이지만 사실은 이 세금이 정말 공적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59억 원의 사용 내역도 공개됐는데 매달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600만 원에서 3,700만 원씩을 각 상임위원장들은 600만 원씩을 받는 등 지난 7월에 공개됐던 19대 국회 특활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에 정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300억 원 넘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슈 취재팀 취재한 결과 역시 깜깜이 돈으로 불렸던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오히려 370억 원 넘게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활비를 받던 19개 기관 가운데 대법원과 공정위 등 5곳은 특활비가 폐지됐고 국방부, 경찰청, 국회를 필두로 2곳을 빼곤 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특활비 예산은 2,8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깎인 특활비를 보충해주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와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였습니다. 특경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데다 일정 금액 내에선 영수증 처리도 안 해도 되고 업추비는 50만 원 미만이면 상대방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돼 또 다른 특활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출하는 성격이 차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특활비를 받던 19개 기관을 보니 특경비와 업추비를 합친 예산이 375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이 253억 원, 해양경찰청 29억 원, 법무부 26억 원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활비 감소분 308억 원보다 70억 원 가까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가 더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꼼수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올해 업무 추진비를 10% 깎으면서 지출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는데 이번엔 슬그머니 이런 명분을 버리고 또 다른 쌈짓돈을 늘려놨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이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랑 다르게 업무 추진비는 이제 어디에 썼는지 이게 좀 확인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저희 이슈 취재팀이 19개 기관이 공개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네. 간담회 얼마, 위로 경력이 얼마 이런 식으로 뭉뚱거려서 설명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네. 예, 다음 거는 국무조정실 겁니다. 사용 취지를 주저리 설명은 하고 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 합해서 얼마 썼다, 바로 이겁니다. 기준도, 공개 양식도 들쑥날쑥 제각각인 겁니다. 네, 중앙교환도 이렇고 또 지방정부도 취재한 게 있죠. 그것도 전해주시죠. 예,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 업무 추진비 예산은 3,200억 원, 꽤 많죠. 이와 관련한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렵게 당선된 지자체 단체장일수록 업무 추진비 더 많이 썼다는 겁니다. 네. 수치로도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거 득표율이 1%포인트 낮아질수록 업무 추진비를 쓰는 예산에서 업무 추진비의 비중이 0.4%씩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또 초재선 단체장이 3선 단체장보다 더 많은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논문 저자의 말 들어보시죠. 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업무 추진비를 재량껏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악용될 수 있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게 당선된 사람일수록 좀 더 많이 쓴다는 게 흥미로운 결과인데 계속되는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니까 이걸 또 감시하기도 또 어려운 겁니다. 즉 최소한 사용 일자, 장소, 인원, 금액, 그 목적만큼은 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는 업무 추진비를 먼저 배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배정해놓고 사용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필요할 때 청구해서 타서 쓰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예. 이경원 기자였습니다. 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강력 반발하는 택시업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여의도에서 열겠다고 한 대규모 집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카풀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두고 택시단체 대표들과 여당의 택시 카풀 TF 측이 다시 만났습니다. 4개 택시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바꿔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일단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 측이 함께 둘러앉는 사자 협상 테이블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늦게나마 전향적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참여 의사를 밝혀온 택시 4단체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 자체를 철회하라는 택시업계의 요구엔 변화가 없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택시단체들은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 전국의 택시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만큼 최대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경투쟁과 별도로 각 지역 택시도 새벽 4시부터 모레 새벽 4시까지 24시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 시까지 불법 카풀 영업을 단호히 금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평화적 결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회 측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의사당대로 전차로와 마포대교 쪽으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지하철과 버스 배차를 늘려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정부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해 있는지 점검한 결과 무려 131명이 적발됐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체육관장으로 일했던 건데 어떻게 취업이 가능했을까요? 노유진 기자입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력자가 올해 132개 기관에서 131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 기간이 한 30만 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발되신 분이 131명.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특별활동 강사와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놀랍고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직접 집을 방문하는 학습지 교사들 가운데서도 성범죄 전력자가 있었습니다. 학원장, 체육도장 관장, PC방 운영자뿐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경비업체 직원들도 1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취업 전에 성범죄 이력조회에서 걸러졌어야 하지만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일률적인 취업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1년 반 넘게 성범죄 이력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성범죄 이력은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취업 이후 새롭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어 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점검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 가지 못하게 한 조치를 미국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는 건데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워킹그룹 협의 등을 위해 방한한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할 얘기가 있다며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view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재검토 사유로는 대북 인도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These limits may also have impact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미국은 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원비어 사건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인도 지원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자국민 방북 허용 의사를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3년 전 후배 선수의 머리를 배트로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넥센 이태근 선수에게 KBO가 36경기에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포킹을 당했습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넥센 외야수 문우람은 지난 10일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브로커와 친해지게 된 계기가 팀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뒤 위로를 받는 과정이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넥센 주장이었던 이태근은 오늘 KBO 상벌위에 출석해 두발 상태를 지적했는데 문우람이 따르지 않아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방망이의 뒷부분으로 머리를 몇 대 쳤던 건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KBO 상벌위는 이태근에게 내년 시즌 3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기장 밖 선수 간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프로야구 사상 이태근이 처음입니다. 한편 KBO는 문우람의 기자회견에서 승부 조작 가담 의혹이 있다며 실명이 거론된 6명의 선수들에 대해 구단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처음으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을 따낸 17살 차준환 선수가 이번 주말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 국내 팬들에게 정상급 기량을 선보입니다. 권종호 기자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목동 링크를 밟은 차준환의 얼굴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몸놀림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점프 고추와 동작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 무기인 사회전 점프, 쿼드러플 토르프와 쿼드러플 살코를 집중적으로 가다듬었습니다. 시즌 내내 괴롭혔던 잘 맞지 않는 부츠를 신고 나왔지만 그의 스텝은 경쾌하기만 했습니다. 차준환은 50분 동안 빙질 적응을 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첫날 연습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시합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차준환은 내년에는 새로운 사회전 점프를 실전에서 시도할 전망입니다. Because he was doing quad flip this summer, and we practiced a little bit quad loop too. Pretty sure next year we're probably going to have a quad flip. 이번 선발전에는 차준환과 이준영 등 9명이 출전하는데 상위 3명이 내년 2월 미국에서 열리는 4대륙 선수권 티켓을 차지하게 됩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비파 클럽 월드컵에서 개최국 아랍에미리트의 알라인이 남미 챔피언 리버플레이트를 꺾고 결승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 소식 주영민 기자입니다. 알라인은 전반 3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베리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리버플레이트 스트라이커 산토스 보레에게 5분 사이 연속골을 내주고 역전을 당했습니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 후반 6분 알라인의 브라질 출신 카이유가 짜릿한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알라인은 후반 23분 상대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실점 위기를 넘긴 뒤 연장까지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에이사 골키퍼가 마지막 킥을 막아내며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개최국 자동 출전권으로 참가한 알라인은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챔피언을 꺾은 데 이어 남미 챔피언까지 꺾고 결승에 오르는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알라인은 가시마 앤틀러스, 레알 마드리드전 승자와 우승을 놓고 다툽니다. 리오넬 메시가 유럽 득점 왕에게 주는 골든슈를 5번째 품에 안으며 역대 최다 수상자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 34골을 넣은 메시는 이번 시즌에도 14골로 유럽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박치기 왕으로 불렸던 프로레슬러 고 김일 선수와 원조 신궁 김진호 씨가 2018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헌액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오염물질이 그대로 머물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종일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가겠습니다. 모레가 되면 서서히 동풍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일부 남해안 지역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를 웃돌겠습니다. 성탄 전날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눈비 예보는 당분간 없겠습니다. 성탄절에도 맑은 가운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